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 재활 프로그램은 교과서에 보면 한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주로 시험에서 잘 다루는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말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납병원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자, 납병원. 그 말 그대로 낮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낮 시간에만. 자, 정의를 볼게요.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입니다. 중간 단계. 하지만 납병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입원의 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지 낮 시간에만 입원을 한다. 그래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복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복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재재활 프로그램.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거예요. 사회복귀. 자, 그래서 키워드로는 뭐가 잘 나오느냐. 낮 시간에 입원한다. 낮 시간에 병원에 간다.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한다. 낮에는 병원에 들어가고 밤에는 집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재활인데 언제 하는 재활이에요? 주간 재활 입원 치료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간 재활이 답이 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질환으로 해서 일상생활 유지라든지 사회복귀가 어려운 대상자를 낮 시간 동안 병원을 이용하게 해서 주간에 보호해주고 일상생활 재활이라든지 사회재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집에를 갑니다. 자,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회복과 사회복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 프로그램 납병원이다. 자, 대상자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자, 회복은 되었는데 당장 사회복귀가 어려운 대상자. 그래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약물치료 유지와 단체 생활의 협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의 협조가 되지 않은 사람, 뭐 난폭하든지, 난폭성이 있다라든지, 폭력성이 있다라든지,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납병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만 참여가 되고 단체 생활에 협조가 가능하며 본인이 이 납병원 프로그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 납병원의 효과를 볼게요. 사회기술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뭐죠? 어디 복귀? 사회복귀. 제일 중요하죠. 납병원은요. 이 사회복귀를 중점으로 합니다. 사회복귀. 그래서 이게 뭐다? 재활이다. 재활 프로그램이다. 자, 그 다음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가족도 돌봐요. 가족의 심리,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준다?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렇게 납병원에 이제 보내놓게 되면 가족들이 또 낮 시간에 좀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또 생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심리적 부담이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훈련을 하여 사회적 고립.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을 잘 조절하여 재발이나 재입원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관리해줘요. 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납병원이다. 자, 예시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 환자를 위한 납병원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경성 식욕부진, 거식증이 왜 걸리느냐? 자,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대뇌의 세로토닌 분비 이상이 생겨서도 발생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이 날씬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날씬해야 된다는 강박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거식증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거식증 환자가 납병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병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3에서 4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납병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 기간이 짧아야 좋겠고 폭식 및 구토는 대체로 심하지 않으나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증상이 호전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거식증의 주요 증상인 폭식 및 구토는 대체로 심하지 않으나, 그래서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심한 저체중을 보이는 환자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저체중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정상 체중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납병원에서 우리 거식증 환자에게 섭식 행동, 먹는 거에 대한 것들 교정, 먹는 행동에 대한 교정, 그 다음에 섭식 장애 증상, 우울 및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해줘요? 호전시켜주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발률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줍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치료율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재발하고 환자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 다니면서 의료비가 계속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납병원을 통하게 되면 이런 재발도 감소시켜주고 치료기간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의료비에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체중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체중 증가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체중을 증가시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서서히, 천천히 체중을 증가시켜주고,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체중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서서히 점차적으로 체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체중을 증가시키게 되면은요, 우리 신체에 무리가 갑니다. 신체 무리.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신체에 그다음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천천히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교과서 22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21년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얘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훈련하는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정신재활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좌표 잘 찾아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회기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상생활도 들어갑니다.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자에게 결핍된 사회 기술들을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핍된 기술을 가르치고 여기에 포함된 게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도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인관계라고도 하는, 그래서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또 잘한다라는 거는 개인 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훈련 프로그램, 증상 관리 훈련 프로그램, 자존감 회복, 자기 관리, 재발 방지, 협력관계 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에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사례관리 교과서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생소하죠? 자,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 대상이 누구다?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되게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 정신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 그다음 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지금 저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이잖아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그래서 정신건강에 이 정신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 정신건강의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예요. 이 대상을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 서비스를 어떻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전에 예방하고 증진하고 2차 예방은 질병의 초기에 검진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됐죠.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미 병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재활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 예방이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거는요. 예방, 증진, 치료, 그 다음에 뭐 조기 발견, 재활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래서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이며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사례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자, 환자별로 정신질환자별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별로 개별화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들의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사례관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관리가 왜 등장을 하였는지 볼게요. 등장. 자, 1번. 시설화의 영향이 아니라 무슨 시설화죠? 탈시설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신병이 있게 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죠? 병원 치료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어디 뭐 수용시설에 집어넣는다든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병원 입원과 수용시설에 입원을 시켜서 이들이 거기서 이 공간에서 장기화적으로 있게 되게 되면 나중에 사회복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이런 수용시설에서 탈피해서 이게 탈시설하죠. 탈피해서 이들을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호 서비스를 해주자.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의 영향, 탈시설화가 되면서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요구의 복잡 또는 뭐 다양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요. 개개인마다 원하는 서비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닌 이용자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다 보니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절감.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는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향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따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서비스의 단편성 때문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단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서비스가 전반에 걸쳐 있지 않고 한 부분에만 국한돼 있었다라는 거죠. 한 부분에만 국한돼 있었는데 자, 보시면 이번에 서비스 욕구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서비스도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서비스도 이 복잡 다양함에 맞춰서 대상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등장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5번 사회적 지원 체계. 서비스 지원 체계. 자, 만약에 이 체계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요. 자, 서비스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흔히 삽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중복을 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용 관리를 더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고 체계의 필요성.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했어요. 체계가 있게 되면 서비스 중복도 피할 수 있고 비용도 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이 높다. 그리고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한 원인은 탈시설화의 영향. 과거에는 병원 입원이었다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로 환자를 복귀시켜서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비스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복잡 다양해짐으로써 사례관리가 등장했고 이렇게 서비스 욕구가 복잡 다양해짐으로써 서비스의 단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례관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체계,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번 직업재활 프로그램 2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정상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며 따라서 이를 자존감을 회복시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업재활은 정신재활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의 1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할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 위험하다와 같은 이 편견과 오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면 또한 그에게 어느 정도 편의 조치만 제공해 준다면 그들도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편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률이 15%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거는 직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 사회적 역할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기회를 얻어서 사회적, 정서적 지지체계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조집단 프로그램 볼게요. 자, 이거는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통과 필요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협동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환자분들의 모임이 자조집단입니다. 자, 이 자조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상호 지원, 서로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지원 활동과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예시로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나중에 퇴원 후에 이런 단주 모임, 그 다음에 단도박 모임, 그 다음에 요 단약은 마약 있죠. 마약 중독. 단약 모임, 이런 것들이 자조집단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 6번과 7번은 시험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아요. 자,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자, 중간시설 프로그램.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가기 전에 시험적인 독립주거를 함으로써 치료와 간호를 받는 과도기적 치료기관의 형태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소수의 환자가 한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며 이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감독을 받는 곳이 중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 중간에 들러서 우리가 재활을 하는 곳을 중간시설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밤병원은 낮병원의 반대죠. 자, 낮에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고 치료와 숙식을 제공받는 부분 입원 기관이에요. 직장 환경은 바람직하지만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경우,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 밤병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밤병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요, 직장 생활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고, 낮 시간에 직장 가고 학교를 가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 적고, 직업을 잃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으로 인한 퇴행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신재활 프로그램 요약 정리는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